감기는 나으셨나요? 라고 하는데 신가님 역시 건강 걱정부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요 정도 기침 가끔 하는 거 말고는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트 시네마의 쇼폼 컨텐츠를 위한 유튜브 채널이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밤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어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2월 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들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훈한 댓글들이 많은데 몇 개만 추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파랑1님이 리얼페임 참 좋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무례한 행동으로 미움을 샀다가도 특유의 친화력과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벤지. 여행이 모두 끝나고 혼자 공항에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내면의 고통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 자신마저 놓아버리는 모습 같았어요. 반면 데이비드는 여행 투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과는 다른 벤지를 여행 내내 부러워했지만 여행이 끝나고 가족과 반갑게 재회하는 장면에서 결국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공허한 벤지의 모습과 대비되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라고 리얼페인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파랑1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비슷하게 감상을 하셨네요. 요거 리얼페인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상영관이 얼마 없긴 한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JHP02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조용히 청취해 왔는데 오늘 방송 독감으로도 힘드신데 약식 방송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감 싹 나으시길 바라며 매주 방송들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잘 듣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탈출 나몰빼미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나시님 2014년작 위플래시 해설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도통 안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에스파 노래 위플래시 아닙니다. 상영 당시에 극장에서 감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작품이고 하나하나 다 기억에 다 남는 건 아닌데 보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요. 저도 그 주인공과 같이 그 스트레스를 공유하면서 감상했던 그런 되게 힘든 영화였다라는 그 이미지가 남아 있는데 그때는 뭐 영화 리뷰하거나 막 이럴 때가 아니어서 정말 순수한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그렇게 감상을 한 거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마침 왓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왓챠에서 보고 다음 방송 시간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포스터가 참 멋집니다 라고 하는데 임범영님이 말씀해 주셨죠. 요거 스파이더맨 액자가 임범영님이 선물해 주신 그 포스터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었고 여기 있는 요 괴물 포스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거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임범영님이 뭐 서브스턴스,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스파이더맨 요런 시리즈 포스터들을 많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지금 요 걸어놓은 요 액자들이 그 포스터를 갈기 쉬운 액자예요. 그래서 요거 방송 때마다 제가 요거 갈아서 한 번씩 좀 이렇게 분위기의 변화를 줘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독감이고 아프셨을 텐데 리뷰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부쩍 지치고 힘든데 이 좋은 영화를 보고 양질의 리뷰를 들으면서 힘이 많이 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듣기 너무 좋으니까 죄송해하지 마시고요. 푹 쉬고 얼른 나와서 생방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원래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라고 하면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브스턴스 영상에 지성인의 채널이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러브레터 영상에 리뷰가 참 좋습니다 라고 댓글이 달렸고요. 아노라 영상에도 간단 복잡한 영화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셨네요. 저도 함께 정리가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이거 진짜 옛날에 올린 작품인데 드니 빌레브 감독의 그을린 사랑 영상에 이렇게 듣고 나니 개운하니 잠 잘 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그을린 사랑이 저는 나름 잘 녹음을 했다라고 생각한 그 리뷰였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걸 또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냉정과 열정 사이 영상에는 덕분에 오랜만에 냉정과 열정 사이 봤어요. 향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죠. 응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자연님이 영화 괴물 어제 앞부분 20분 보고 잠깐 끊었는데 오늘 꼭 다 보고 자야겠어요. 제가 2023년 최고작으로 꼽았던 작품인데 괴물은 앞에 20분만 보셨으면 그 진가를 다 아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엔딩까지 다 보셔야 이 영화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꼭 끝까지 다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황 토크의 시작은 새해 인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봤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 활동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일이 아니라 여가 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얼마 뽑아내고 뭐 조회수를 얼마 뽑아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즐겁고 제가 재미있는 게 이제 1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 취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게스트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제가 게스트로 다른 방송에 나가는 거면 또 몰라도 이런 정규 컨텐츠를 누구와 함께 뭐 협업을 한다라는 거는 저의 즐거움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컨텐츠 창작 활동을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난 2024년을 돌아보니까 이 채팅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댓글까지는 안 남기더라도 듣기만 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의 발자국도 함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나이트 시네마 채널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작년 11월에 신규 개설했던 이른밤 채널의 수익화 달성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본을 써서 방송을 한 지 이제 꽤 됐잖아요. 근데 그 대본을 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PC에 저만 가지고 있는데 대본은 구어체로 씁니다. 이거를 글처럼 좀 바꾼 다음에 블로그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은근히 좀 귀찮은 작업이라서 몇 개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는 좀 꾸준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프라인 토론회를 여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버렸고요. 그 파티룸 같은 데에서 오프라인에서 영화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자 하고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럴 만한 영화가 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첫 번째 작품은 서브스턴스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진행하는 시점은 서브스턴스가 VOD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공지를 하고 날을 잡을 생각입니다. 왜 그 시점이냐 하면은 서브스턴스가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작품인데 저도 극장에서 한 번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VOD 출시를 해야지 극장에서 접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VOD로 접하고 저처럼 한 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곱 씹으면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토론회에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때가 되면은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저의 활동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출마 선언 아니고요. 출마 선언 아닙니다. 각본집 내는 거 아닙니다. 각본집 내는 거 아니고요. 출판 제의는 안 옵니다. 그 정도의 원대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 글 쓰는 거예요, 여러분. 북콘서트 아닙니다. 여러분 일 키우지 마세요. 북콘서트 아닙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토론회를 열려는 의의는 뭔가요? 라고 하는데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초에 제 방송은 이 토론회 컨텐츠였어요. 옛날에 클럽하우스나 카카오 흐름드 살롱 이런 서비스들이 있을 때 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작품 하나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게 제 컨텐츠였거든요.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에서 하던 거를 그냥 오프라인에서 한번 해본다. 이게 취지인 거예요. 지금은 혼자고 있지만 제 컨텐츠의 뿌리는 토론회였습니다. 원래 애초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장판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장판 팔지 않고 게르마늄 팔찌 안 팝니다. 네, 그런 거 안 팔고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이 제 1순위이기 때문에 실참석자들 기준으로 실제 사용된 대감비 엠빵 뭐 이렇게 할 거고, 뭐 많아야 인당 한 3, 4만 원 수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장소는 아마 처음에는 수원에 살려고 했는데 사전 여론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런 모임들이 다 서울에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울 경기권의 그 요충지죠. 사당 근처나 아니면은 뭐 강남역 근처나 뭐 그렇게가 될 것 같습니다. STRG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요거는 제가 세뱃돈으로 생각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만큼 제가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발적 청취 세뱃돈 보냅니다. 세뱃돈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옥장판 파는 거 아니고요. 무한단물 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후원으로 날 즐겁게 해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신 세뱃돈은 너무 감사하게 받도록 하고요. 쇼메이님도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세뱃돈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한방비누 안 팝니다. 한방비누 안 팔고요. 뭐든 안 팝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의 추억을 팔겠죠. 네. 윤가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분명 방금 전까지 수익이나 후원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제1 요소는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원이 터지니까 즐겁네요. 후원이 터지니까 즐겁네요. 네, 어쨌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석 때는 저희 가족이 본가에 내려가고, 설 때는 저희 부모님이 역귀성을 하시기로 이제 약속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 설 연휴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역귀성을 못 하셨어요. 도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한번 몰고 나갔는데,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안 서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 그 횡단보도가 있는 경사길이라서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아무리 힘차게 밟아도 차가 안 서요. 미끌리듯이 쭉 미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아이도 타고 있었거든요. 진짜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다행히 이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정차는 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올라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올 설 연휴 때는 그냥 저희 가족끼리 어디 안 나가고 집에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하우스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 밟으면 더 미끄러진다라고 하는데 몰랐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몰라가지고 당황하니까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게 되는데, 아무리 세게 밟아도 계속 미끌려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하우스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제가 리액션을 따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방송 알차게 꾸리는 게 가장 크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 딸 아이와 함께 좀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으니까 꽤 좋았던 것 같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영화나 시리즈 몇 개를 봤는데, 이따가 간단하게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 공지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감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연휴 직전이죠. 금요일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좀 약간 으슬으슬한 거예요. 연휴 전날이라서 휴가 쓰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냥 회사 가기 싫어서 괜히 몸이 꾀꾀병을 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자리에 앉자마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쎄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열이 있었고, 독감 검사를 받았는데 A형 독감 검출이 돼서 개인 연차를 쓰고 이제 퇴근을 해서 집에 누워 있었죠. 근데 제가 처음에 독감 진단을 받았던 병원이 수액을 놔주고 그런 시설에 있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알약인데 하루에 2번 5일 동안 먹으면 낫는 독감약입니다. 그걸 처방을 해줘서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었는데 컨디션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이라도 오라라고 해서 이제 갔죠. 거기서 이제 페라미플루 수액을 맞았는데, 저도 독감이 처음이라서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페라미플루는 수액으로 한 방에 혈관에 꽂아 넣는 건데, 1시간 동안 수액을 맞거든요. 1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은 이 그라데이션으로 점점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컨디션이 점점 돌아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시간 뒤에 수액을 뽑는 순간 이미 다 나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냉동실에 있었던 그 즉석 떡볶이를 바로 조리해서 즉석 떡볶이를 흡입하고 정상 컨디션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페라미플루를 맞자마자. 방송을 휴방했던 이유는 그 독감 증상이 있을 때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 목이 다 쉰 거예요. 그 목이 쉰 게 안 돌아와서 장시간 동안 말하는 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열나고 막 근육통 있고 컨디션 다운되고 이런 증상은 이제 다 해결이 됐지만 그 목이 쉰 거는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방송할 컨디션이 안 돼서 약식 방송만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항바이러스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액 해열 진통제가 효과가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독감 예방 주사 저는 매년 맞고 있고요. 안 맞는 분들도 계시죠. 약간 불신하시는 분도 있고 안 맞아도 안 걸리던데라고 하면서 안 맞는 분도 계신데 저는 매년 꼬박꼬박 맞아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감 후기 들어보면은 죽었다 살아났다, 진짜 누가 온몸을 막 두들겨 팬 것 같더라, 이런 후기들이 있던데 저는 독감 예방 주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감기 몸살 기운?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갔어요. 비교적 잘 넘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초자연님은 약발이 좋았나 봅니다. 저희 아이는 페라미플루 맞고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이틀 정도 더 앓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맞으러 가기 전에 저도 처음 맞아보는 거니까 무섭잖아요. 이 미지의 세계니까.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뭐 그거 맞아도 안 나아요 뭐 이런 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맞자마자 그 바늘을 뽑는 순간 바로 회복을 해서 다 나았고, 그리고 페라미플루를 통해서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전파력은 하루 정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좀 조심해라 라고 해서 좀 조심하고 바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지시겠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페라미플루 맞지 왜 타미플루 처방받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수액을 맞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안 돼 있는 병원 인 경우에는 이제 대안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미성년자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고, 성인은 웬만해서는 안 나타나는 부작용 같기는 한데, 환각, 환청 뭐 요런 부작용이 있나 봐요. 맞고 나니까 안내문도 주더라고요. 항상 보호자와 함께 있고 뭐 창문은 꼭 닫아놓고 뭐 이런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막 이런다고. 다행히 큰 부작용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독감 걸리시면은 의사와 상담 꼭 하셔서 본인 컨디션에 맞는 그런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네이버 클립 크리에이터를 제가 2024년 하반기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2025년 상반기에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그 네이버 채널도 꽤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롱폼 영상의 경우는 이제 광고도 이제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구독해주시고 들어주신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팟빵이 지금 난리가 났죠. 이제 저작권 검열 때문에 난리가 난 건데, 팟빵의 공식 입장은 저작권 협회와의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작권 협회에서 비용을 너무 세게 불러서 연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팟빵에 올라와 있는 팟캐스트에 음원이 삽입이 돼 있으면은 그 에피소드는 일괄 삭제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때렸죠. 그래서 많은 채널들이 이제 플랫폼 이전을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채널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거의 모든 몇백 개의 에피소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팟빵에 계속 남아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채널 운영자는 몇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에 음원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없는데, 심지어는 어디서 이제 무료 음원, 저작권 프리 음원이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썼는데도 그런 것들도 다 검출돼서 삭제 대상에 포함돼 버리고 뭐 이런 사태들이 좀 있나 봐요. 팟빵에 있던 많은 채널들이 지금 플랫폼 이전을 고민을 하고 있던데, 저는 팟빵에서 서비스를 계속할 생각이니까요.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팟빵이든 어디든 간에 제 컨텐츠 꾸준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팟빵 몇 년 전에도 그 문제 한번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 팟빵에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잘 협의해서 서로 윈윈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뉴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공유해드릴 첫 번째 영화 뉴스는요, 영화 입
입장권 부과금이 부활 수순을 거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화 입장권에 500원가량의 사실상 세금이 붙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그림자 조세를 정비하면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도 올해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영화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독립예술영화 지원 등에 쓰이는 영화발전기금의 70% 이상이 바로 이 입장권 부과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과금이 폐지됐지만 당장 영화 관람료가 내려가지도 않아 관객이 아닌 대형극장만 이익을 얻는 구조라는 점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입장권에 부과되고 있던 약 500원 가량의 세금이 폐지됐다라는 거를 극장 티켓팅 해보신 분들 중에서 이거 체감하신 분 계세요? 이 500원 가량의 세금이 없어졌다라는 거를 체감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일반 서민들이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나가는 이런 그림자 세금을 없애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폐지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체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영화계는 영화계대로 피해를 입고 이제 일반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부과금 제도가 뭐였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가격의 3%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3%를 징수한 걸로 영화 발전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화 티켓 값이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부과금 같은 경우 437원이 징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폐지가 됐냐? 2024년 3월 이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그림자 세금을 재정비한다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요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올해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부과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영화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과금 같은 경우는 영화 발전 기금의 주요 재원이기도 했고요. 이 주요 재원을 활용을 해서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폐지될 경우에 영화 산업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관객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는 미미한데 영화계가 받는 타격은 심대하다라는 게 영화계 쪽의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다시 부활의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 폐지한 지 한 달째 되지도 않아서 2025년 1월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이제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영화 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고요. 기존에 있었던 부과금 제도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됐어요. 이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겠다. 요거는 동일한데 기존에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지만 이렇게 부활을 시키면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징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한 거죠. 영화계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 관객들도 좀 더 질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자연님이 예전 영화 티켓에는 세금이 얼마라고 써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볼 일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쿄애니 방화범 사건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워낙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가지고 지난 2019년 70명의 사상자를 낸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피고인 측이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지만 일본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자면은 지난 2019년 7월 18일 교토 애니메이션의 제1스튜디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41세 남성이 건물로 들어가서 죽어라 라고 외치면서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었죠. 총 36명이 사망을 했고요.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는 총 33명입니다.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이 전소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2001년에 있었던 도쿄 신주쿠 화재 사건 이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화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 이 스튜디오가 본인의 소설을 표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고 범인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Q&A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걸출한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다수 제작한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였는데 이 스튜디오의 핵심 인재들도 많이 희생이 되었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에서 제작했던 수많은 작품들의 데이터도 다 소실이 되는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처 없는 엄벌에 처해질 것을 저 역시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되었던 애니메이션이 작년에 개봉했었던 룩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 대학교에 난입한 괴한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상실감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니까요. 룩백은 지금 아마존 프라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짜리 장편 애니메이션인데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저는 극장에서 2번 보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봤습니다. 볼 때마다 되게 눈물 짓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으니까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뉴스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 개봉작은 솔직히 말해서 극장까지 가서 보고 싶은 작품이 잘 없기는 해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개봉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별세한 거장이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걸작 멀홀랜드 드라이브가 2025년 2월 5일 CGV 아트하우스에서 재개봉됩니다. 2001년 개봉 당시에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헐리우드를 배경으로 하는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합니다. 멀홀랜드 드라이브는 정액제 OTT에는 없고요. 애플 TV나 유튜브에서 이제 유료 구매 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재개봉 기회에 맞춰서 보실 분들은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극장에서 한 편 보라고 하면은 요거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습니다. 조이님이 멜랑콜리아 관람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는데 아직 보지 못한 작품이고 궁금한 작품이긴 한데 이것도 저희 동네에서는 상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OTT에 올라오면은 멜랑콜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정우 배우 주연의 브로큰이 개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촬영 종료가 2021년인데 이제서야 개봉을 하더라고요. 네, 느낌이 싸하죠. 주연 배우는 하정우, 김남길, 유다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러닝타임은 99분입니다. 줄거리는 폭력 조직원 생활을 청산하고 건설 현장 노동자로 살아가던 민태, 하정우 배우입니다. 민태가 갑작스럽게 동생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동생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의 아내가 사라지자 민태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민태는 베스트셀러 작가 호령, 김남길 배우입니다. 호령을 만나게 되고 그의 소설 야행에 동생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직 경찰 그리고 소설 속 단서들이 얽히면서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푸른별님도 이제 창고 영화는 뭐다? 라고 하는데 물론 창고 영화들 중에서도 괜찮은 작품들이 있었죠. 몇 작품 있었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저 역시도 이 브로큰은 스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개봉작은 딱히 없네요. 네, 바로 영화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봤던 작품들을 그냥 간단하게 쭉 나열하면서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검은 수녀들에 대한 긴 후기를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킬빌 1편을 봤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대표작이고요. 돌아다니는 짤들이 워낙 많은 작품이라서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막상 풀로 감상하니까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스치듯이 이렇게 본 기억은 있어도 이렇게 각 잡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긴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려면은 비속어를 쓰지 않고서는 온전한 감상 전달이 안 될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비속어를 좀 써서 전달을 해보자면은 졸라 재밌는 일본 만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엄청 재미있는 이런 말로는 붙지 않는 작품이에요.
그냥 졸라 재밌다라는 말이 정말 착 달라붙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뭐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뭐 컬러와 흑백을 오가기도 하면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일본 사무라이 영화, 뭐 홍콩 무협 영화, 스파게티 웨스턴 이런 장르적인 특성들을 조금씩 따온 것도 좀 신선하기도 하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얼마나 다양한 장르 영화를 사랑해 왔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된 액션도 뭐 왓챠피디아 후기 같은 거 찾아보면은 뭐 오히려 좀 불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액션들이 과장돼 있어서 더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피가 막 분수처럼 막 뿜어져 나온다든가 빌런인데 막 되게 가녀리고 예쁜 미소녀가 여고생 교복을 입고 이 철퇴를 휘두르잖아요. 이런 설정이 정말 만화적이고 과장된 설정인데 오히려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렇게 액션들이 과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마 서먼을 포함한 배우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촬영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 채팅창에서 음악 이야기 하시는데 음악이 진짜 좋았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여기서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 예능에서 자주 사용되는 BGM들의 출처가 다 이 킬빌 OST에서 온 거죠. 제가 허밍만 해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띵띵띠리디리 띵띵띠리디리 띵띵띠리딩 액션 빠바 빰빰 빠바바바밤빰빠바밤 가는 거 요거 아시죠? 이거 좀 특이했던 거 후후후후후 막 여자 목소리로 후후후후후 하면서 막 띵기띵기띵기띵기띵기띵기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 있는데, 요런 음악들이 막상 한국 예능에서만 듣다가 이 영화에서 들으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쁘금이라고 이쁘금 맞아요. 이게 여러분, 방금 제가 팟빵 저작권 사태 말씀드렸죠. 저작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제가 허밍으로 이렇게만 해도 무슨 노래인지 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지 않나요? 그만큼 뭐 부금이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2003년 작품이니까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뭐 낡았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요. 지금 봐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 보실 때 주의할 점은, 이 작품은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를 그냥 즐기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막 뭐 이 장면에 해석을 들어가고 막 분석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이 어떻고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보실 필요 없이 그냥 영화가 보여주는 그대로를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받는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영화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영화 그 자체의 재미에 집중해서 만드는 감독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이 킬빌이라는 작품에 많이 녹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재밌게 머리 비우고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라는 작품도 봤습니다.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1986년작 플라이를 감상을 했고요. 제가 86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공개된 그런 작품이죠. 이게 바디호러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고전 명작 중에 한 편이고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을 했는데 바디호러 장르랑 디즈니 플러스랑 뭔가 이 느낌이 안 붙기는 하죠. 근데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서비스 중이더라고요. 대충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순간이동 장치를 어떤 과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본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인간도 순간이동이 가능한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순간이동 장치 안에 파리가 들어가면서 파리의 유전자와 합쳐지게 되고 이제 서서히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36년 전 작품인데도 나름 재밌게 감상을 했고, 본격적으로 파리 인간으로 변하기까지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파리 인간으로 변신하고 나서부터는 좀 흥미진진하고 긴장감도 도는데, 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거 언제 변신하나 하면서 약간은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이 파리 인간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잖아. 이거를 뭐 어떻게 능력을 살리려나. 파리의 능력은 뭐 시야가 넓고 재빠르고 뭐 벽에 붙어 있고 뭐 그거 말고는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입에서 음식을 녹이는 침을 뿜어낸다라는 그 설정을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옛날 영화라는 거를 고려하면은 특수 분장도 꽤 볼만했고, 오히려 지금 보기에는
약간은 조잡해 보일 수 있는 그 특수 분장이 지금에 와서 봐도 그 분위기가 더 잘 살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나중에 알았는데 아카데미에서 분장상도 요게 받았더라고요. 쇼메이님은 초등학생 때 봐서 너무 야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봤으면은 엄청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쥐라기 공원의 말콤 아저씨라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채팅창에도 계신 카깡님이 약간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파리처럼 생겼는데 잘생긴 배우를 어디서 잘 구해왔다고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초자연님은 옛날 영화도 참신한 내용의 영화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극단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이 바디호러 장르에 큰 영향을 끼친 고전 명작을 확인했다라는 그 면에서 좀 의미를 두고 봤고요. 최근에 개봉했던 이 서브스턴스의 괴생명체 디자인이 이 작품을 보기 전까지는 더 Thing, 그러니까 한국 제목은 괴물이죠. 더 Thing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니까 이 플레이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쇼메이님처럼 저도 만약에 초등학생 때 되게 어렸을 때 이런 작품을 봤다면은 되게 야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리 공포증에 시달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에 와서 보기에는 그냥 고전 명작 한 편 확인했다, 요 정도 의미로 봤던 것 같고요. 바디호러 장르의 고전 명작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 히트맨 2가 명절 극장가를 노리고 개봉을 했잖아요. 주변 반응을 보니까 왜 2가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히트맨 1이 나름 이 손익분기점도 달성을 했고 의외로 웃으면서 편하게 봤다라는 반응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 집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석 때는 저랑 동생네가 이제 본가로 내려가고, 설날에는 부모님이 역귀성을 해오시곤 하는데, 이제 오실 때마다 저희랑 같이 영화 보러 극장에 가시는 게 이제 부모님의 낙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오시면은 어떤 영화를 보게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극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 부모님을 모시고 볼만한 게 이 히트맨 2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안 보고 있던 히트맨 1을 넷플릭스에서 급하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지만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으로 길러진 주인공이 임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웹툰 작가의 꿈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술김에 본인이 요원 시절 수행했던 임무를 웹툰으로 그려버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룬 그런 작품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었다고? 웃는 사람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아쉬웠고요. 그나마 액션은 좀 볼만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코믹 액션물로 따졌을 때 이 코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임범령님은 저는 좀 웃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무표정으로 감상을 했고, 특히 이 극 중에서 권상우 배우의 딸 역할로 나오는 그 아역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스카이캐슬에서부터 연기를 굉장히 잘한 아역 배우거든요. 근데 그 아역 배우가 극 중에서 힙합을 되게 좋아하는 소녀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랩을 하는데 속된 말로 이 항마력 딸린다라고 하죠. 그때마다 정말 이 끄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 유행했었던 이 조폭 영화에서 소재만 조폭에서 특수부대로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옛날 그 당시에 그 조폭 영화 감성 그대로 그냥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이 편을 보면서 효도해야지라는 생각에 꾹 참고 다 보긴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부모님이 역기성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1편을 괜히 본 게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설 연휴 극장가는 히트맨 2가 관객 동원 1위를 한 것 같은데, 제 주변 반응만 보면은 1편보다 2편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혹평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관객 동원 1위를 한 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영화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히트맨 시리즈가 그 기준에 좀 못 미칠지 몰라도, 그냥 연휴니까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극장 한 번쯤 가본다 요런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럭저럭 볼만한 작품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2편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클립들이 인스타에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 클립을 제작사에서 유포를 할 때는 나름 좀 재밌고 하이라이트가 된다, 이 클립을 봤을 때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는 그 하이라이트만 이제 뽑아서 클립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클립들조차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그래서 이 편은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임범영님이 근데 어제 극장에 있었는데 히트맨 2를 본 것 같은 커플이 나오면서 자기는 재밌었고 3편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영화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작품성 높고 이런 영화들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극장을 잘 오지 않는 관객들이 한 번쯤 극장 나들이를 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영화들도 분명 필요는 하다. 그런 영화들도 그런 영화들만의 포지션이 있고 그 역할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봤을 때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니까 그냥 솔직한 제 감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랑 굉장히 가까운 지인 같은 경우도 히트맨 시리즈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 히트맨 2 같은 경우에 이제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 권상우 배우의 팬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가 무대 인사 회차도 이날 하니까 예매하셔라 라고 또 안내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후기를 공유하는 이런 적극적인 관객들 이외에도 그냥 조용히 보고 조용히 혼자 만족하고 이런 분들의 티켓도 이제 티켓 하나잖아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많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면은 연휴 기간 가장 화제성이 높았던 작품일 겁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물 중증 외상센터, 요거 다 감상을 했고요. 너무 유치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반응들도 있던데, 저는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하면서 나쁘지 않게 재밌게 봤고, 이 넷플릭스 시리즈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한 화가 끝나면은 다음 화를 재생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중증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 적어도 그런 기능은 충실히 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윤가님이 너무 오글거려서 몇 번을 멈췄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뭐 며칠에 나눠서 보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다 봤던 것 같습니다. 주지훈 배우가 연기하는 의사 백강혁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중증 외상센터 환자를 집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해당 1시간 내외로 8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개가 군더더기 없이 빠른 편입니다. 이 백강혁의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카리스마도 이제 극중 사이다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주조연 캐릭터들도 상당히 매력 있고요. 이 메디컬물로 보시기보다는 주인공의 직업이 의사인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애초에 원작자도 이런 초인이 있어야 겨우 정상 운영이 가능한 중증 외상센터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백강혁이 말도 안 되게 의술이 뛰어나고 위기 돌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유행하고 있는 먼치킨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과장된 상황들이나 연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치하고 오글거린다라고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 요소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끼는 단점은 그런 유치한 면보다는 이 회차가 반복될수록 갈등 패턴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환자가 발생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주인공 일행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그걸 극복하고, 요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니까 약간 좀 물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던 찰나에 8부작으로 짧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부작으로 짧게 구성한 것도 상당히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오락물 한 편 본다 라는 생각으로 보셔도 재밌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요즘 같은 시대에 절차라든지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오로지 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라는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을 해서 불도저처럼 달리는 그런 히어로를 이런 작품상에서만이라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작품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명가게도 감상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극찬을 많이 하셔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감상을 했고요. 이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저씨의 방탄유리로 유명한 김희원 배우의 감독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예전부터 찔끔찔끔 보고는 있었는데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마침내 8화까지 다 감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 조명가게의 원작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카카오 웹툰에서 유료 구매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극찬하는 것만큼의 감동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나레이션으로 때우는 장면들이 좀 많은 느낌이 들어서 늘어지는 느낌도 좀 있었고, 이 원작을 안
봤거나 본지 오래된 분들은 이 작품의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폭풍 오열하면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웹툰 보면서 이미 한 번 다 울고 난 이후라 그런지 드라마는 뭐 그냥저냥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지막 화가 끝나고 나오는 이 강풀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캐릭터들은 좀 반갑기는 하더라고요. 2월 중에 강풀의 마녀도 드라마화가 되어서 공개가 되던데, 이것도 강풀 유니버스에 들어오는 작품인지는 따로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작품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님이 너무 울어요 라고 하는데, 극중 인물들이 너무 우는 바람에 보기만 해도 지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감상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맞아. 근데 배우들 연기는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티빙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을 봤습니다. 이 녹음일 기준으로 4화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공부를 잘 하고 싶어 하는 노력파인데, 슬프게도 모든 능력이 신체에 몰빵되어 있어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늘 하위권입니다. 이 내신이라도 잘 받아보고자 소위 말하는 꼴통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말이 학교지 막 무법천지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만화책 크로즈에 나오는 스즈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주인공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작품입니다. 일단 저는 원작 웹툰은 상당히 재밌게 읽었고요. 근데 이 원작 웹툰이 뒤로 갈수록 이 학원물을 가정한 무협물이 되거든요. 필살기 같은 것도 막 쓰고, 기술 쓸 때 기술명 외치는 거 있잖아요. 뭐 삼촌의 금지된 기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기술을 써요. 액션 기술을 써요. 근데 이게 웹툰이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연출적으로 화면에 엄청 대문짝만하게 뭐 삼촌의 금지된 기술 빡 박히면서 되게 멋있는 기술 빡 쓰고 하는 게 오히려 멋있지, 유치하다거나 막 어색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야, 이거를 실사화를 해서 어떻게 살리려고 하지? 엄청 유치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1화, 2화까지는 이 만화적인 연출과 현실적인 연출을 그냥 적절히 잘 섞어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3화, 4화에서 보면은 이제 아예 대놓고 만화적인 연출을 넣기를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먹 한 방에 사람이 막 붕 날아가 버린다던가, 아니면 타격기만으로 사람이 벽을 뚫고 막 나가버린다던가 이런 연출이 나오던데, 지금 푸른별님은 스터디 액션이 너무 짜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적응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연출들이 유치하게 느껴질 것 같으면은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절대 취향이 아니실 겁니다. 시작도 하지 마시고, 이런 과장된 액션 연출이 있더라도 웹툰이 원작인 것을 감안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킬링타임용으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쯤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히 똑같은 장르는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로 옛날에 있었던 화산고 같은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휴기간 봤던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고요. 연애 프로그램인데,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수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줄여서 연프라고 하는데, 저랑 와이프랑 뭐 나는 솔로부터 시작해서 환승연애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티빙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요게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환승연애 이전 시즌에 나왔던 출연자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들끼리 합숙을 시키는 그런 컨셉인데, 개인적으로는 기대에 좀 못 미쳤던 것 같고요. 이 환승연애 컨셉이 이미 헤어진 연인들을 모아서 누가 누구의 전 연인인지 밝히지 않은 상태로 합숙을 시키는 게 요 컨셉인데, 이 컨셉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막장이야 싶잖아요. 근데 이 환승연애의 이 매력은 감성적인 연출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진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출연자들의 사연이 너무 막 다 절절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역대 출연자들 중에서 뽑아다가 합숙을 시켜 놓으니까 이거 그냥 쟤들 친목 다지려고 MT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대했던 그 환승연애 시리즈만의 그 재미는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랜만에 보는 이전 시즌들의 인물들이 뭐 반갑다 요 정도? 뒤에 공개될 회차들도 보긴 볼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큰 재미를 모르겠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의 마지막 순서인 검은 수녀들 리뷰를 스포일러 포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스포일러 포함을 하지만 여러분들, 검은 수녀들의 내용이 뭐겠어요? 악마 잘 쫓아내고 끝나겠죠. 그래서 스포일러를 포함하지만 이거 알고 본다고 해서 딱히 뭐
딱히 뭐 큰 지장이 있을까 뭐 싶긴 하고, 테마물의 엔딩이 테마가 아닐 리가 없겠죠. 그마저도 모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끄셨다가 나중에 검은 수녀들을 보고 이제 들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알고 봐도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악마에게 이 대한민국이 지배당하면서 끝나겠어요? 뭐 아니겠지. 그 리뷰에 대한 스포일러를 좀 해드리자면은 불호훅입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오컬트 영화의 대표작 중 하나인 검은 사제들의 스피노프 작품 검은 수녀들을 감상을 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검은 사제들의 감독이었던 장재현 감독의 작품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실제 장재현 감독도 인터뷰에서 검은 수녀들 영화 잘 봤다고 전화 몇 번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시기도 했죠. 근데 이 작품은 카운트와 해결사를 연출했던 권혁재 감독의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일단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였어요. 이 감독님의 전작들이 그리 호평을 받지 못한 작품들이라는 점도 있고, 어느 순간부터 한국 관객들에게 이 K 오컬트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 장재현 감독이 대명사처럼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저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 검은 사제들을 워낙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감독이 교체된 상황에서 이 스피노프 작품이 나온다라는 게 뭐 딱히 크게 막 기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그냥 무난하게 볼만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무난하게 볼만했다라는 그 의미가 영화 자체가 만족스러웠다라기보다는 이 검은 사제들에서 잘 구축해놓은 그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추후 시리즈화를 위한 초석을 다져놨다라는 면에서 볼만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애초에 기대치가 없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고요. 제가 독감을 앓는 바람에 개봉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감상을 했는데, 그동안 뭐 각종 커뮤니티나 여론이 혹평일색이라서 기대치를 더 낮추고 봤던 그런 감도 좀 있긴 해요. 먼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악령에 사로잡힌 고등학생 희준에게 구마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유니아 수녀와 미카엘라 수녀가 각종 난관을 헤쳐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은 매우 심플합니다. 뭐 사실 뭐 전작인 검은 사제들도 이게 다죠. 그냥 구마를 한다, 끝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간단한 스토리 라인을 뭘로 채워 넣을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 검은 수녀들은 배우들의 연기력과 이 무속신앙과 카톨릭 구마의 혼합으로 채워 넣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여성 연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오히려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여성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여성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황들을 세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전작에서는 신부였으니까 이번 작품에서는 수녀로 바꾸자라는 그 아이디어가 우선이 되고, 이 작품상에서 묘사되는 꼬장꼬장한 신부들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수녀가 얕잡아 보이는 그런 설정들은 뭐 굳이 여성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주인공이 수녀니까 가톨릭 내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상황인 거지, 꼭 뭐 막 대단한 뭐 여성 연대에 대한 메시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설정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의도하고 넣은 거였더라면은 굉장히 못한 거겠죠. 네. 의도한 게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검은 사제들에서 단순히 성별만 바꾼 거 아니냐, 흔히 말해서 TS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별을 바꾼 이유가 뭐냐, 뭐 PC 묻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수녀들이 견제받거나 뭐 무시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 영화 전개상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그걸 뭐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억지스럽게 막 끼워 넣는다거나 남녀 갈등에 대해서 막 일침을 가한다거나 막 그런 식의 연출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악령에 들린 희준이 여성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고 감독이 해명까지 했던데, 그런 논란을 만든 사람은 악마의 시인 사람이 바른말 고운말이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을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악령은 수녀들을 향해서 뭐 암캐, 음기가 돈다, XX년 등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내뱉는다. 또 자궁암을 앓고 있는 극중 인물에게 아이를 뵐 수 없는 썩은 자궁을 지녔다. 자궁을 북처럼 두들기겠다 라고 한다. 영화 공개 이후에 관객들 사이에서 이 장면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여성의 신체를 오직 임신과 출산으로 해석하는 차별적인 사회 통념을 연상하게 해서이다. 이 때문에 작품이 여성의 신체를 비하한다, 여성 신체에 대한 혐오적인 인식이 느껴진다라는 지적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입니다. 이 단순히 악마 입에서 저런 식의 이제 험한 발언이 나오고
뭐 땡이 아니에요.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 거고, 이 악마가 나와서 바른말 고운말을 해주기를 바랬던 건지, 아니면은 뭐 욕을 하더라도 야 이 나쁜 녀석아 너 이러면 안 돼 멈춰, 뭐 이 정도의 욕을 하기를 바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저거를 문제 삼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12형상이나 되는 그 굉장히 강력한 악마가 욕을 너무 못해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히려 악마치고는 욕을 오히려 좀 못하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꼭 그 욕 못하는 애들이 일단 그 쌍시옷 들어간 그 단어부터 외치고 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악마가 딱 그렇더라고요. 너무 육두문자 위주로 욕이 흘러가더라. 근데 사실은 이 육두문자 자체보다는 그 인물의 트라우마를 긁어버리는 화법이 이 악마들의 주수법인데 너무 못 긁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말 악마의 속삭임처럼 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자극적인 말만 나열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은 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문제 삼았으면 오히려 그래 맞아, 욕치고는 너무 수준 낮긴 했어, 악마가 욕을 왜 저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공감을 했을 텐데, 저렇게 이제 여성 비하로 엮으면서 좀 문제를 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공감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아쉬운 점들부터 좀 나열을 해보자면은, 설정 자체는 매력적이게 잘 해놨는데 그 설정을 잘 못 살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캐릭터 설정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송혜교가 연기하는 유니아 수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신에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여빈 배우가 연기하는 미카엘라 수녀는 귀태입니다. 이 귀태란 빙의가 된 부모로부터 출산된 아이를 뜻하는데, 날 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미카엘라 수녀는 영적인 곳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정신병이라고 여기면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애써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니아 수녀는 들을 수만 있고, 미카엘라 수녀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설정인데, 이렇게 매력적인 설정을 잘 해놓고 이 설정을 통해서 뭔가 연출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두 수녀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그 요소로만 쓰이지, 이거를 이용해서 뭐 서스펜스를 연출한다든가, 영화 전개에 있어서 뭐 중요한 단서를 찾는 데 쓴다든가, 아니면 구마의식에서 이 능력을 통해서 뭐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저 매력적인 설정을 잘 해놓고는 그거를 왜 활용을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휘 배우가 연기하는 애동이라는 그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모님이 무속인이라서 신기를 물려받았고 말을 더듬는 초보 무당으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구마의식이 진행이 될 때 주인공 일행을 도와서 굿을 벌이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더듬었던 인물이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자마자 말을 더듬는 것을 멈추고 뚜렷한 발음으로 경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멋있어야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냥 바로 굿을 시작하고 유니아 수녀의 대사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뭐라고 했더라? 뭐 말을 더듬는다고 훗 뭐 이 대사 한 줄로 그냥 끝나버려요. 연출을 멋있게 하려면 얼마든지 멋있고 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담담하게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진욱 배우가 연기하는 바오로 신부는 이 구마의식을 믿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 빙의 증상도 일종의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죠. 이 중간에 희준을 기도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려다가 악령의 공격에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유니아 수녀랑 미카엘라 수녀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미 패닉에 빠져있는 바오로 신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도원에서 이 희준의 몸속에 있던 악마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도 묘사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전반적으로 희준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 12형상 중 하나가 위협적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이 몇 장면이 안 나와요. 그냥 초반에 나오는 이 희준 어머니의 자살 장면 정도?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난동을 부렸길래 믿음이 확고했던 이 바오로 신부가 저렇게까지 패닉에 빠졌는지를 묘사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돼버리니까 왜 저래?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오로 신부라는 그 캐릭터도 좀 아쉬웠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캐릭터의 설정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대사가 너무 어색하고 극중 역할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 바오로 신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구마의식이 성립될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이
구마를 부정하고 의학만을 믿어왔던 인물이 실제 구마 의식에 참여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인물의 심리가 너무 이렇게 빨리 변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원에서의 악마 난동 장면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결정적인데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구마 의식 장면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이 장면만을 위해서 영화가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쓸데없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검은 사제들을 다시 봤거든요. 구마의식 장면이 훨씬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알차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검은 수녀들에서 구마의식 장면은 물 같은 걸 끼얹나? 이 짤처럼 일단 물고문부터 시작하고 막 서로 악마랑 유니아 수녀랑 디스 배틀을 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악마가 먼저 패드립을 포함해서 주저리 욕을 하면은 유니아 수녀가 야, 너 같은 잡기는 상대할 시간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긁거든요. 그래서 서로 누가 먼저 긁히냐 그 싸움을 막 해요. 그리고 이 악령의 이름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구마의식의 마지막인데 그래서 이 구마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너의 이름이 뭐냐고 계속 묻는데 아니 그 묻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도 물으니까 중간에 악마가 야 나한테 뭐 했다고 벌써부터 이름을 묻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는 그 악마의 말에 오히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뭐 했다고 이름을 묻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검은 사제들에서 보면은 막 악마가 피도 토하고 그리고 구마의식을 하고 있는 이 신부들한테 환각도 보이게 만들고 이 구마의식 도중에 나름 본인의 능력을 활용을 해서 회방을 놓는데 여기서는 그냥 욕 원툴입니다. 디스 배틀 원툴로 계속 진행이 되고 서로 계속 욕만 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점프스퀘어 남발이 없어서 좋았는데 남발이 되지 않아서 좋았다는 거지 점프스퀘어가 한 번 나오긴 하거든요. 이 구마의식 장면에서. 근데 정말 이 되도 않은 이 저 같은 점프스퀘어 혐오자도 이 헛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정말 그 수준 낮은 점프스퀘어를 이제 소심하게 한 번 딱 시도를 하거든요. 야 이게 차라리 놀라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그냥 짜증만 나더라고요. 초자님이 말씀하셨던 대사 안 들린다. 그 장면도 한국말로 하는 그 대사들은 안 들려가지고 저게 뭔 소리야? 하나하나 그 대사를 알아듣는다기보다는 아 그냥 대충 욕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제 이해하면서 보게 되고 외국어로 막 서로 디스배틀 하는 때가 있어요.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아쉬운 점들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감독이 오컬트 매니아들이 어떤 요소에서 재미를 느끼는지 100%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후의 마음은 덕후가 아는데 감독이 진성 오컬트 덕후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된 덕후가 이 작품을 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이 뭐야 그럭저럭 볼만했다고 하더니 그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럭저럭 볼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배우들의 열연입니다. 이 사람들이 송혜교 배우의 연기 톤이 이제 더 글로리에 나오는 문도은과 똑같아서 많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이 낮은 톤의 목소리와 단호한 말투가 이 유니아 수녀라는 캐릭터와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다만 검은 사제들에서 보여줬던 연기 속을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 이 강동원 배우의 미친 비주얼 그런 연출이 이번 작품에서는 없더라고요. 아니 이 송혜교 배우의 비주얼을 가져다 썼으면서 이 전작에서 보여줬던 이 강동원 배우가 그 연기 속을 헤집고 등장하는 그런 미친 등장씬 같은 것들을 왜 연출을 안 했을까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전예빈 배우도 좋았는데 제가 하얼빈 리뷰하면서 이 전예빈 배우의 연기가 다소 격양되어 있더라 좀 아쉽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좋더라고요. 탕후루 먹방하는 장면도 되게 귀여웠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스스로를 좀 부정하다가 결국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구마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그런 역할을 잘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우진 배우도 악령의 시인 희준 역할을 잘 해줬고요. 이 순수한 소년의 모습과 악령의 시인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문우진 배우가 잘한 것과는 별개로 뭐랄까 이 검은 사제들 이후에 한국에서 악령의 빙의가 된 연기는 이 누가 해도 박소담 배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검은 사제들 다시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와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사 잘 안 들린다 요런 얘기는 주로 희준의 대사가 주로 잘 안 들렸던 것 같고 그냥 나쁜 말 대잔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사 하나하나를 다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그냥 포기를 하시고 대충 뭐 나쁜 말 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이제 받아들이면서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는 수녀였다가 무속인이 된
효원을 연기하는 김국희 배우입니다. 영화 잠에서는 주인공 부부의 아랫집에 사는 역할로 나와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고, 무빙에서는 저격 능력이 있는 미용실 사장님 캐릭터로 나와서 이제 인상에 딱 남았는데, 와, 여기서 이 무속인 연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굿 장면에서는 살짝 소름 끼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어딘가에 저런 무속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쿠팡플레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가족계획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주목해야 될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욱 배우는 좀 아쉬웠는데 이거는 배우 문제라기보다는 각본과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담점에서 말씀드렸던 역할이 너무 없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대사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사를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저런 말을 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을 낭독하듯이 이렇게 읽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이진욱 배우 분명 좋은 배우인데 이 작품에서는 못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으스스한 오컬트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컬트 소재라는 이유만으로도 제 개인적으로는 반 이상은 먹고 돌아가는 그런 감이 있고요. 적어도 이 검은 수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컬트 물의 분위기라도 내려고 노력은 해요. 시종일관 어둡고 으스스한 그 분위기 조성 자체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쓸데없이 막 점프스퀘어 남발하는 그런 영화들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분위기로 밀고 나가는 영화가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인 검은 사제들에서 잘 세팅해 놓은 세계관에 무속을 접목시켰다라는 점도 좋았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접목시키는 노력이 좋았다라는 거지 잘 조합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단점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렇게 착 붙는 느낌은 아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따라 노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시도 자체는 괜찮았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검은 사제들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에 확장성을 부여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영화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져야지 이 세계관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는 작품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세계관 확장의 시도가 오히려 좀 반가웠던 입장이고요. 이 한국에서도 드디어 거대한 오컬트 세계관과 시리즈가 생기는구나라는 그런 설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좀 던져놓는 떡밥들이 꽤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미카엘라 수녀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귀태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과 이 미카엘라 수녀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더 많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추후 시리즈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그런 기대감도 좀 생겼고, 뭐 어차피 스포일러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강동원 배우가 연기하는 최준호 신부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죠. 대사로만 등장하는 김유석 배우가 연기했던 김범신 신부의 언급도 굉장히 반가웠고요. 신재휘 배우가 연기하는 말 덧없는 이 새내기 무속인 애동도 차후 시리즈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번 작품에서만 쓰기에는 많이 아쉬운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부적도 못 쓰는 새내기 무당이지만 이 구마자를 구하고자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추후 시리즈에서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보자면은 이 최준호 신부와 미카엘라 수녀가 추후 시리즈를 이끌어가게 될 것 같은데, 풀어야 할 숙제는 보이긴 하죠. 전작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미 구마의식 장면에 익숙해졌거든요. 구마자를 묶어놓고 악마에게 이름이 뭔지 묻는 그 행위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변주를 주려고 해도 이 시리즈가 더 나오다 보면은 이 동어 반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주할지가 중요한데, 이 구마를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작품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무속이나 다른 종교와의 콜라보를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이번 검은 수녀들에서처럼 따로 노는 느낌으로 연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 시리즈에서 어떤 종교를 가져오더라도 지금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마치 유니아 수녀와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궁암에 걸렸지만 구마자의 몸에서 빼어낸 악마를 본인의 자궁에 잉태해서 자기 희생을 치르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 작품 역시 K 오컬트 시리즈의 도약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리즈가 더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니아 수녀가 악을 몸에 품고 숭고한 희생을 하였듯이 이 작품도
추후에 나오게 될 시리즈의 모든 단점을 미리 안고 희생한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재현 감독이 이 시리즈의 작품 중 하나를 맡게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했던데 그 바람 역시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이 범죄도시 시리즈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 작품이 깔아놓은 K 오컬트 시리즈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검은 수녀들은 전작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지만 배우들의 열연과 세계관 확장 시도는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작인 검은 사제들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기대치를 많이 낮추고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추후 제작되는 시리즈는 완성도와 장르적인 깊이를 더 보완해서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